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있는 집에서는 주말에도 모든 초점이 수험생에게 맞춰졌을 텐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한 달 남은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능을 이 정도 앞둔 시기에는 새로운 것보다는 자신이 잘하는 부분에 더욱 집중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시험에 맞춰서 신체 리듬 조절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만기 UA 중앙교육평가연구소장 연결해서 D-30 수능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옛길 탐방 프로그램 소식을,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코너에서는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넉 달 만에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낮부터 국외에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그리고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기록하겠습니다. 다만 주말까지 이어졌던 쌀쌀한 날씨는 조금 주춤하면서 다시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12.8도,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1도, 광주와 부산은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능 날짜는 1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딱 한 달 남았죠. 수능 날짜가 다가올수록 수험생들은 침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변에서도 수험생들 기분 맞추느라 조심하실 텐데요. 정신과 전문의들이 조심할 얘기 몇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긴장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더 긴장하게 되고, 믿는다라는 말은 오히려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부모의 믿음에 보답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고생 많았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네가 공부하고 시험 보느라 힘쓴 게 대견하고 결과는 어떻든 상관없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능 D-30일 어떤 마무리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이만기 UA 중앙교육평가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만기입니다. 네, 오늘 절이나 교회에 가면은 기도하는 부모님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때가 수험생들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기 쉬운 때인 것 같은데 또 수시 전형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평정심 유지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이게 말이 쉽지 평정심 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장님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조언해 주세요? 평정심이나 평상심 유지가 쉽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예.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조언은 너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불안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임하라.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수험생 부모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시 결과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수험생이 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부모님들서부터가 좀 조용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알아서 하도록 좀 두는 것이 학생들 입장에서도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덜 좀 고생스러울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수능 현실적인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고등학생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을 보니까 10시간 12분이 됩니다. 야, 이거 공무원 준비하는,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 정도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전에 4당 오락이라고 해서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오래된 유행어도 있는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서 컨디션 조절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학자들의 글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잘 보는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습의 양이고, 2번째가 컨디션, 3번째가 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제가 부모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 공부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수험생들은 텔레비전 소리나 작은 대화에도 민감할 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에서 공부할 때는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너무 그렇게 공부하라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그 잠을 좀 충분히 자는 것이 필요한데 적어도 수험생들이 하루에 수면 시간을 한 6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일단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마음 편하게 잔소리나 또는 격려의 말도 좀 피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적어도 수능 끝날 때까지는 주변에서 좀 수험생들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좋겠네요. 지난 6월하고 9월에 모의고사가 어김없이 있었는데 그때 난이도 어땠습니까? 실제로 이제 9월 모의평가가 지난해 수능에 비해서 국어는 좀 쉽게 출제가 됐고요. 예. 수학, 가형은 비슷하게, 수학, 나형은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수능은 좀 과목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9월 정도 모평에서 국어가 약간 어렵게 나오는 그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9월 난도에 맞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9월에 있었던 모의고사 경향대로 수능도 좀 쭉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건가요? 보통 이제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난도를 조정하는데 예. 이번 9월 모의평가가 국어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쉽게 출제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적어도 9월 정도의 난도는 가지 않겠나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에는 수능 전날에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하는 바람에 수능이 일주일 미뤄지는 초유의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 학생들이 일주일 더 고생했고요. 당국도 부랴부랴 시험지를 다시 일주일 동안 철통 보안 속에 지켰는데 올해는 그 천재지변이나 만에 하나 발생한 일에 대비해서 문제를 본 문항하고 예비 문항 두 세트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 수능 지진 여파 때문에 올해부터 두 세트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출제 기간도 길어졌고 또 수능 출제위원도 숫자도 늘었기 때문에 실제로 난도를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메인과 서브 두 개의 세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항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경향으로 나올지는 뭐 시험에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뭐 혼란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어려워도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워도 나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냥 평상심을 가지고 공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험생들은 두 세트가 나오니 출제한 숫자가 늘었니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죠. 그저 우리는 문제가 나오면 풀면 되니까 뭐 그 시험이 어렵겠습니까? 나오면 풀면 되는 거죠. 용기를 가지시고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 달 수능 남긴 상황에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 욕심이 나기 때문에 새로 또 문제집 사서 하나라도 더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요. 근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때쯤에는 또 다른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걸 더 잘하도록 준비하고 또 실수하는 부분을 실수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요즘에 이제 새로운 문제집을 풀게 되면 실은 어려운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동안 공부해 올 때 느꼈던 자존감 같은 것들이 많이 해치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냥 풀던 문제 푸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수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시 모집도 문제가 되지만 수시 모집의 수능 최저 기준이 문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자신이 강한 과목에 대해서 확실한 그 담보를 가져야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문제집보다는 보던 문제집 또는 뭐 오답노트가 더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늘 보던 것들 다시 한번 보고 자신이 자주 틀렸던 것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수능은 아무리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도 시간 싸움에서 지면은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 지금 보니까 예전에는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국어, 수학, 영어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시간대에 잘 맞춰서 실제 수능 시험 시간대에 맞춰서 시간 쓰는 연습도 해야겠어요. 인간의 생체 리듬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부터는 생활 주기를 수능 시험에 맞추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으로 이렇게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각 9시 21분이니까 국어 영역을 풀고 있을 시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에 학생들, 수험생들 국어 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역시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위주로 점검을 하면 좋을까요? EBS 교재의 출제 비율이 70%이기 때문에 예. 다른 교재보다는 EBS 교재가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EBS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시중에 이제 EBS 교재의 변형 문제집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중심으로 시간 맞춰 푸는 연습을 해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문제집을 보기보다는 EBS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EBS 교재의 변형 문제집을 보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70%는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변형해서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30%는 그러면 어디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건가요? 이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제 교과서 외 지문까지 출제가 되는데요. 실제로 변별력 자체가 30%에서 가린다는 말도 있지만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30%의 문제도 EBS 교재를 기본으로 하면 풀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국어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영어 과목도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로 치러지는데 글쎄요, 영어 영역 절대평가로 치러지게 되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좀 덜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부담이 덜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덜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영어를 방심했던 수험생들이 작년에 고통 겪은 경우가 여럿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어도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큰 코를 다치게 되니까 절대평가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자,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수학입니다. 수학은 학생들의 수준 뭐 천차만별이고 예전에 뭐 수포자 이런 말들 유행했는데 요즘엔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에 따라서 전략법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위권 수험생들은 EBS에서 연계되지 않은 고난도 문항에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수험생은 가능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유형 문제를 한두 개 풀어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항에 도전을 좀 해보고 대신 중위권 수험생은 실전 감각을 높이는 데 좀 주안점을 두어주시고 그다음에 하위권 수험생들은 새로운 개념을 습득하는 시기가 아니고 아는 거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수학 문항을 풀면서 자신이 틀렸던 문항 위주로 다시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고난도 문제 몇 개는 항상 수능마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고난도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그 유형이 섞여서 좀 까다롭게 만든 건가요? 어떤 식으로 만든 건가요? 보통 이제 수학에서 21번과 29번, 30번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문항 자체가 흔히 나오는 문항들이 뭐 미분적분에서 흔히 나오기 때문에 수학생들이 아마 짚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늘 나오는 유형들이 나오니까 그런 문제만 모아서 상위권 수험생들은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통 이제 아이들 말로는 뭐 속된 말로 노가다 문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시간 소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위권이나 하위권 수험생은 섣불리 그 문제를 손대기보다는 맨 나중으로 밀어놓고 풀게 되면 풀고 못 풀면 못 푸는 그런 시간 전략을 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상위권 수험생은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거죠. 예, 물론 그런 것에 대한 대비 또 훈련 예측은 학생들이 다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 하던 대로 또 잘하면 되겠군요. 이제 막바지다 보니까 취약 과목, 평소에 자신이 잘 못하던 과목에 매달려서 다른 과목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유독 한 분야에 취약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온다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맞힐 수 있는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 유형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점수를 확 올리는 방법은 틀리던 문제를 맞히는 데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시간 투자를 좀 해서 맞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한 2주 정도 남겨놓고는 포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전략적으로 수능을 접근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중순 지금쯤이면 수시 면접도 시작되는 시기인데 면접 평가는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면접은 이제 어차피 면접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학생부를 활용한 기본 수양 평가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논술처럼 지시문을 주고 물어보는 지시문 활용 면접이 있는데 기본 수양 평가는 어려운 게 아니지만 지시문 활용 면접은 어렵거든요. 그거의 대비 방법은 논술처럼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문을 읽고 요약하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면접 준비는 논술과 병행을 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예. 근데 지금 수시 전형 신경 쓰랴 수능 준비하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 그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활용하는 대학도 적지 않기 때문에 역시 두 가지 다 신경을 써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1단계를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안 되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적 향상의 가능성이 높은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최저를 맞추는 전략을 펴주는 것이 그러니까 수시 모집 지원생들은 필요하고요. 정시 모집 지원생들은 골고루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되는데 수시 모집 지원생들은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중요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자, 마무리 학습을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점 한 가지 짚어주신다면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안한 게 나만 불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불안하니까 그 불안감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적당한 불안감은 내적인 동기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학생들 좀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시험 잘 치렀으면 좋겠네요.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만기 UA중앙교육평가연구소장이었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사업 체감 경기가 급락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이번 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즉 HBSI 전망치는 69로 지난달보다 13.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HBSI 전망치가 112.5까지 올랐던 서울은 80.8로 90.6이었던 경기도는 67.6으로 나타나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구원은 9.13 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 전망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수치로 공급자, 즉 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롯데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계양산 골프장 조성 사업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달 12일 최종심에서 롯데가 제기한 계양산 골프장 행정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롯데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 계획을 철회한 인천시를 상대로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4년 2월 1심, 2015년 7월 2심에 이어서 이번에 최종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인천시는 개발 제한 구역 관리 계획 등을 고려해서 계양산 목상동, 방축동 일대 53만 제곱미터 일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 등 공유재산 평가액이 27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재산을 활용한 대부 수수료 등 수익금은 연간 89억 원 정도에 불과해서 수익 창출 등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공유재산 총 규모는 토지와 건물, 유가증권과 지식재산 등 기타 재산을 모두 합쳐서 27조 8천여억 원 상당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이 공유재산 가치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평가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도 보유 공유재산을 잘 활용한 경우에 재정 수입 증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한강 생태계 복원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철거 존치 논란에 휩싸여왔던 신곡 수중보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임시 개방됩니다. 한강 하류 신곡보 개방은 1988년 보가 만들어진 후 30년 만입니다. 서울시는 신곡보 개방의 영향을 분석해본 뒤에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곡보는 1988년 2차 한강 종합개발 때 농업과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김포대교 하류에 설치한 것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신곡보가 한강 생태계를 단절시키고 수질 악화를 일으켜서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철거 시에 한강 수위가 하락해서 용수 취수, 어업, 선박 운항, 시설물, 수상 레저 등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습니다. 인천시가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주거 밀집 지역 등 99개 주정차 금지 구역 약 34km에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주차를 허용하는 안건을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통계연부에 따르면 인천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1년부터 해마다 6만 5천 대에서 10만 7천 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같은 기간 해마다 3천 그리고 4천 곳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에 힘써왔지만 예산과 터 부족 등 문제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경기도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추진했던 경영환경 개선 사업 올해 예산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생관리와 안전관리, 홍보, 또 점포 환경 개선 등에 드는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 상반기 1,900여 개 업체를 지원한 경기도는 하반기에는 1,600여 개 업체를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비무장지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임진각에 곤돌라를 설치합니다. 임진각 관광지와 캠프 그리브스 간 850m를 연결하는 곤돌라는 내년 말 완공 예정이고 10인승 곤돌라 26대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임진각 곤돌라가 완공되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에서 경기도 옛길 탐방 프로그램 소식, 그리고 수도권 부동산 코너에서는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분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완연한 가을을 맞아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으면서 걸을 수 있는 곳 찾는 분들 많이 계시죠. 경기도에서 생태를 주제로 한 탐방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평소에는 걸을 수 없었던 곳까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지훈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던 경기도 옛길 탐방 프로그램 어떤 사업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옛길 탐방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도내 13개 시군이 조선시대 한양과 각 지방을 연결했던 옛 길을 바탕으로 하여 조성한 역사 문화유산이 깃들어 있는 도보 탐방로입니다. 네. 이 길은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1770년 펴낸 도로고의 6개 대로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6개 대로는 의주로, 경흥로, 평해로, 영남로, 삼남로, 강화로인데요. 옛 대로의 원형을 기반으로 하여 2013년 삼남길과 의주길 그리고 2015년 영남길 이렇게 3개의 탐방로를 개통하였습니다. 예. 삼남길, 의주길, 영남길의 총 거리는 275km이고요. 옛 정치가 남아있는 오래된 마을, 또 경기도의 최첨단 도시, 또 풍경이 좋은 숲길을 걸으면서 그 사이사이에서 역사와 문화, 또 민속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275km 삼남길, 의주길, 영남길 이 세 길의 특징도 들어보고 싶네요. 네, 삼남길은 한양에서 제주까지의 길을 통칭 일컫는 당시의 용어였는데요. 네. 충청, 전라, 경상도 3도를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서 통상 삼남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영남길은 또 한양과 부산을 잇는 최단거리 노선이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부고속도로 노선과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의주길은 한양과 북한의 의주를 연결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외교 사절단들이 중국을 갈 때 사용했던 길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역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길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더 재미있고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예전에 어디와 어디를 오갔던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탐방 프로그램 언제 진행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저희 이액질 탐방 프로그램은 연중 총 20회 정도 기획되어 진행 중인데요. 올해 남아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11월 3일 토요일 그 파주 의주길 구간에서 다시 찾은 의주대로라는 주제로 열릴 테마 탐방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테마 탐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주의 해의문터에서 파주 산성 임진나루를 지나 민간인 통제 구간인 동파역까지 이어지는 의주대로의 평화탐방 코스입니다. 근데 민간인 통제 구역인데 탐방로를 이용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민간인들이? 사실 평상시에는 갈 수가 없죠. 예.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미리 허가를 얻어서 일사단의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해서 옛 의주대로 원형에서 가장 가까운 통제 구역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파주 동파리에 있는 동자원이라는 옛 그 숙박시설, 공무 여행자들의 조선시대 숙박시설 같은 동자원이라는 옛 마을터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예, 아직은 뭐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뭐 역사 문화 탐방로의 의미도 담고 있는데 그러면 테마 프로그램은 언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테마 프로그램은 행사 시작 3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예. 80명씩 선착순을 모집합니다. 저희가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원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경기예길 공식 홈페이지와 경기문화재단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화번호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전화번호는 저희 031-231-8574에서 8575번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입니다. 그렇군요. 경기 옛길 공식 홈페이지 혹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경기 지역번호 031-231-8574 031-231-8574에서 8575번으로 연락하시면은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옛길 탐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지훈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수도권 부동산 소식입니다. 오늘도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랩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들이 쏙쏙 입법화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청약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주택이 없는 실제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돌아가도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발표됐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분양권 소유자는 청약 시 무주택 자격에서 제외해서 실제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분양 물량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분양권 같은 경우는 간주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분양권 입주권을 최초로 공급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을 매입해서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네. 시행은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하거나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되게 되는데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11월 말경 관련법이 공포 시행될 계획이니까 사실상 11월 말부터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고 계시다면 아파트 청약할 때 입주 전이라도 무주택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규제 지역의 경우 아파트 청약할 때 가점제, 추첨제 두 가지로 나눠서 당첨자를 정하고 있는데 주로 집이 있는 1주택자들은 추첨제를 통해서 아파트를 당첨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쉽지 않아지죠? 네, 맞습니다. 추첨제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추첨제 제도인데요. 앞으로 크게 바뀌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물량이라면 추첨제 대상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주택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한 1주택자에 공급키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한 1주택자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추첨제로 주택을 공급받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하기로 청약 전에 약정하는 것입니다. 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할 예정인데요.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을 제때 못 팔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유주택자, 1주택자가 추첨제 물량에 서뜻 청약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물량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파트 특별 공급을 할 때 청약자 세대원의 배우자에게 또 청약 자격을 줘서 특별 공급 신청 자격을 줬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민영주택 특별 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세대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해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예를 들어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 세대원을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으로 지금은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대주의 사위 또는 며느리는 세대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이제 불가능했던 것이죠. 이제 하지만 앞으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분들도 주택 특별공급 자격으로 청약을 하실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 많을 텐데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또 강화하네요. 네, 이 부분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말씀하신 대로 강화됩니다. 예. 지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신혼 기간 중에 주택을 한 번이라도 소유한 적이 있으시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이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간이 이제 결혼 후 7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7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보유했다면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실질적으로 장기 무주택 실소유자에게 보다 집중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청약 관련 이야기 몇 가지 더 해보면은 이른바 금수저 청약도 정부가 제한한다고 했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제 유주택 직계 존속이 있더라도 부양가점을 주던 것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이 집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삼아서 청약 가점을 높이던 움직임이 이제 앞으로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통상 이제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하시는 자녀분과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록되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모님, 직계 존속도 청약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서 가점이 부여됐었는데요.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이제 부양가족 가점 선정할 때 이제 앞으로는 제외해서 사실상 이제 금수저 자녀가 부모에게 이제 함께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봉양을 하면 청약은 할 수 있도록 하되 무주택 자격으로 대신 부모님 두 분이나 한 분을 부양가족에 포함해서 본인의 가점을 높이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니까요. 최대 1인당 5점씩 가점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10점 정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인기 있는 지역에서는 쉽게 당첨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전매 제한 등 제한 사항을 건설사 같은 사업주가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짧게 들어볼까요? 네. 사업 주체와 주택을 공급받은 소분양자는 이제 아파트 분양계획서 작성할 때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서 제한 기간이라든지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 시에 제한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네. 요즘 워낙 청약 제도가 까다롭게 규제되다 보니까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서 소분양자나 그 물량을 전매받은 전매자가 이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에게 들어봤습니다. Summer breeze, Cocoa Keys, hanging out, you and me in the sun. Oh, Ben and Jerry's cups and cones, wasting time playing games.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0월 15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말썽이라고 하는데요. 박현실, 박화영 캐스터가 전해주는 잠시 뒤 56분 날씨와 교통도 귀 기울여주시고요. 끝으로 코니 텔벗이 부르는 그래비티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